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한국산 전기차가 받는 이 타격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자, 북한은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로널드 레이건호 이 미 항모가 다시 동해로 재진입한 가운데 오늘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로 의견을 나눈다고 하죠. 지금 경제와 안보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가 논란이고요. 또 감사원이 절차를 어겼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직보하는 문자가 포착이 돼서 야당이 맹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국제 상황, 경제, 안보 엄중한데 정치권은 좀 이상합니다. 이 분명 여야 전선이 치열한데도요, 왠지 손 놓고 한가로워 보이는 이유 뭘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모시고 한입뉴스의 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첫 번째 이슈는 또 속보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2발 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중거리 이후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중장거리 아니야? 그런데 단거리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발을 발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섞어 쏘기가 있었습니다. 섞어 쏘기. 네, 이제 다른 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합참은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유사시의 실전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하면서 한미 요격이나 뭐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지난 4일에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이번엔 다시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한미일 또 연합훈련도 동해에서 오늘 진행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북한의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인데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또 이 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이거는 이 북한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강대강 대치를 좀 해야지만 북한의 목소리를 한미일이 들어줄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뭐 에이테킴스 4발 쐈고 지금 현무2가 하나가 낙탄이 되는 바람에 네. 어제부터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아침에 조간 읽다 깜짝 놀란 게 박 기자님, 기자분들 기사를 좀 네. 정확하게 써주시길 당부드려요. 네. 뭐냐면 이제 로널드 레이건호의 재입항을 반발하면서 미사일을 쏜 건 맞는데 네. 그 기사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겨냥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겨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마치 이건 타겟해서 쏜 느낌이잖아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기사 보다가. 겨냥이라는 단어를 기사를 쓸 때 좀 자주 쓰는 편이긴 해요. 상징적인 기자들이. 의미겠죠. 상징적인 그런데 의미. 네. 이게 무기다 보니까 네. 직접 겨냥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총이나 표현이. 포, 예. 미사일 이런 건 겨냥하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 여기서는 이제 사태가 터지는 거죠. 지금 제가 들어도 네. 헷갈릴 수밖에 없는 단어를 쓴 게 네.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겨냥한다는 것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건데 북한이 부산항을 그렇죠. 또는 부산항 인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참 이게 웃을 문제만이 아닌 게 네. 선을 넘어오면 사실은 뭐 우리는 국지전 내지는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또 거기 원점 타격을 우리가 하게 돼 있고요. 매뉴얼상. 늘 북한이 이런 네. 무력 도발을 할 때 그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늘 그렇다시피 무력 도발을 했다 또는 어떤 협상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늘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올 한 해만 들어서 24번째 네. 탄도미사일은 22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걱정하는 게 좀 군사적인 긴장 고조, 네. 도발이 잦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뭔가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일촉즉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지금 경제도 걱정이고요. 국내 상황이 뭔가 좀 어수선한데 안보만은 이럴 때 더 엄격하게 우리가 좀 국민들의 평화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신뢰를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 문답 모두 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은 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저께 이제 발사했던 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걸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괌을 사정거리를 하는 4,000km를 넘는 그런 미사일이다 보니까 이 괌에 있는 한반도 유사시의 이 미군의 이제 주요 전략 또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인데 네. 그런 괌을 겨냥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돌아왔다. 네. 다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 또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또 한 차례 실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갑자기 기세를 꺾진 않을 테니까 네. 추가 도발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가 어제 이 자리에서 재전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돌아오는 재전개. 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자마자 또는 돌아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었는데 한미일 여기가 일본까지 붙어버린다면은 북한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하길 바랍니다. 안 하길 바랍니다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 전력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자마자 몇 초 만에 추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해군이 곧바로 추적을 해서 감시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걱정인데 어제 이후에 SNS를 보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있어요. 우리 미사일도 걱정이다. 또는 이게 뭐 만약에 전쟁 나도 SNS 보고 알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낙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룻밤새 뭐 강릉에서 뭐 섬광이 있었다, 폭발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다가 이제 어제 오전에야 밝혀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 미사일 낙탄 적시에 설명 못해 매우 송구하다 이런 사과를 내놨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이제 오늘 국회 국방위 합참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무 보고에 앞서서 이번 미사일 낙탄과 후속 대처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국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군요. 용산 청사에서 오늘 열렸기 때문에 용산 청사에서 열렸군요.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국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또 이후 적시에 주민 언론에 설명을 못해서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이거 분명한 작전 실패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계속해서 경위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침소봉대를 하냐. 이게 물론 이런 안타까운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작전상 실패나 안보상의 문제로 삼는 것은 너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공방이에요. 공방인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과 정부는 돌이켜 봐야 돼요. 이 포탄을 쐈을 때 미사일을 쐈을 때 낙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낙탄이 됐는지는 잘 그려지시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한반도 지도를 저희가 봤을 때 동해상으로 쐈으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다 떨어지면 무언가 방향은 잡혔는데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도 안 맞은 거예요. 바다 쪽이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향도 안 맞았다는 것은 초기 이 미사일 세팅됐을 때부터 유도 장치가 고장났다 이런 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하나도 안 맞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맞았으면은 뭐 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방향도 안 맞았으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일단 국방부에서는 전수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되고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 현모에 관련된 내용이 2017년과 2020년 이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나간 2017년과 2020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점검을 했는지도 얘기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김승겸 의장이 국감에서 또 전한 얘기가 이게 이제 초기 평가를 해봤더니 예.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본부가 생산업체에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뭐 이게 제작상이건 설계상이건 문제가 있다면 완벽하게 이제 고쳐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고가 잘 분석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개선점을 도출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아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포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다 전방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 후방으로 날아와서 다행히 군 골프장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 물적 피해는 없었다는 건데 네. 이게 민가에서 700m 거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건 군도 지금 아찔할 거예요. 이거 네. 큰일 날 만약에 뻔했습니다 정말. 예, 만약에 뭐 이제 어떤 피해자들이 나왔다면 또 이 심각한 일로 번질 수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폭발했다면은 추진체만 불탔다. 그렇습니다. 더 큰 피해가 있을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니까 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네. 총리의 전화회담을 조율 중이다. 제가 아침에 이런 보도까지는 봤는데 오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자들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기시다 총리 통화에서 안보 문제, 뭐 이건 논의가 될 거니까 네. 안보 문제 외에 과거사 문제도 언급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우리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 주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저께 일본 열도를 지나간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때문에 일본이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인데 안보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아울러 이 기시다 총리의 일본 국회 연설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네. 한국 정부와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언급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뭐 통화는 하겠지만 과거사 문제보다는 안보 얘기에 좀 집중해서 네네. 오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오후 늦게 통화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라도 밤에 속보가 나오거나 네.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보 현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일단은 뭐 중거리 북한 이 탄도미사일이 네. 일본 상공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또 일본은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주 만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국내에서 야당의 비판과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또 친숙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중요하다. 예, 결과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 정도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좀 내려놔야 할 것도 있는데 네. 자,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일본에게 좀 이웃 나라 강조하면서 친화적인 입장인데 네. 일본 쪽의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교 네. 지난 순방을 다 포함해서 이제 칼럼 같은 거 하나 게재했는데 48초 외교 실의가 없었다. 근데 네. 마지막에 뭐였냐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저자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개선을 원하는 것이냐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몇 가지는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자세로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 조건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강제징용공 문제라든지 지난 소부장에 대한
동맹국에 대한 리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수출 규제. 예, 아무런 문제 없이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언급이라든지 풀어줄 건 풀어주고 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요. 또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이번 국회 연설에서 한 얘기를 좀 보니까 네.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에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요거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예. 일본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연설. 그렇죠. 네, 국회 하면 이게 어느 나라인지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일본 이건.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국회에서 기시다 참의원이에요, 총리가 중의원이에요. 네. 아,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 다르게 네, 양당제죠. 네, 네네. 양원제라서. 예. 임시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의 책임을 통해 과거사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써왔거든요. 네네. 그런 표현을. 근데 이번에는 그 표현보다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 이걸 좀 강조하면서 예. 뭔가 일본도 약간? 입장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통화에서 과거사 얘기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양국 이제 국민들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목, 기시다 총리 연설, 그 대목에 이제 주목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인데,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사진이, 요즘 사진이 많이 잡혀요. 네, 휴대폰 사진이. 네. 이게 뭔가 터졌죠? 네. 이번에 이제 사진이 찍힌 곳은 국회가 아니고요.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자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이제 오전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사진 촬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관섭 수석한테 보낸 겁니다. 야, 이게 해석이 필요한데. 그죠? 네. 결국에는 이게 해명자료 나간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해명자료 낸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정말 해명자가 나왔어요. 예. 어떤 해명자료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언론 보도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장한 바는 뭐냐면 감사원이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까지 있었고, 그렇습니다. 공방이 있은 끝에 어제 전해드린 건 서면 질의는 처리하기로 했는데, 네. 네, 조사는 서면 질의는 처리하기로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결국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한 것 자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네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 거예요. 네, 보도도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전혀 뭐 사실이 아니다. 이 감사위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이게 상시 이제 감사로 하면서 가로 안에 그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없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명 자료가 정말 이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문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관섭 이 대통령실 수석이잖아요. 수석. 네. 그래서 아니 감사원은 독립이 기관인데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실?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수석과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고 있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 오평론가님, 여기서 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무식한 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없는데. 추정컨대 정부 여당과 용산을 향하진 않았겠죠. 네네. 네,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한테 문자를 보내고 네네네.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게 여당 용산 아니면 야당 또는 네네. 일부 언론까지 언론. 포함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라면서 독립기관인 걸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 그리고 그 이전에 정부 대통령도 서면 조사는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방어 논리였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성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용산에 있는 예전 같으면 청와대 직원에게 감사원에 있는 흔히 말하는 넘버 2입니다. 네. 사무총장이 문자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그 야당에서 또는 일각에서 주장을 했었던 용산의 의지가 아니냐. 또는 국면이 불리하니까 전 정권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짜맞춰지는 겁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관섭 수석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네. 또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떠한 취지에서 이게 문자가 처음인지 그전에 삭제된 건 없었는지
만약에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그럼 그 전에까지는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의 이제 해명들이 나왔어요. 전직 네.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제 이 월북 정황 논란 여기에 대한 또 청와대의 이제 내용을 알기 위함이다. 그랬지만 이제 서면 이 질의 포기했고요. 지금 이 무식한 소리가 결국은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에 착수한 게 절차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네. 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에 위반 아닙니다. 하는 이제 반박인 거죠. 네. 그래요. 이 최초 보도가 어디예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네, 반박이 나왔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네. 결국에는 보도를 보면 네. 결국 이제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 윤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독립적인 감사가 맞느냐? 이게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하명 감사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 이제 감사원이지만 네. 헌법 해석상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직무와 기능 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총리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도 지휘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모습들, 물론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기사가 났기 때문에 물어본 거다, 물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또 이제 그러면 이 유병호 사무총장은 누구냐? 정치인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계속 이제 정부 관료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되나 또 국정감사 와중이라 이게 또 도화선이 될 가능성들이 이제 있어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12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정체는 많이 줄었는데요. 곳곳으로 작업을 하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지금 노년로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를 막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작업이 계속되겠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면으로는 기름에서 정릉 쪽으로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원주나들목에서 새말 나들목까지 역시 작업 여파 받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오산 부근에서도 작업 때문에 짧게 서행합니다.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체 이어지고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함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동홍탄 분기점에서 남사 진위 나들목까지 9km 작업 여파가 더 늘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칠서에서 현풍 분기점까지 역시 작업 때문에 밀립니다. 이후로 장현터널 부근 그리고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또 이렇게 큰 논란이 되나 하는 뉴스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번 주 들어와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른바 만화 공모전에서 이제 금상을 탄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이른바 이름은 이제 윤석열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마치 기관차 토마스 그림처럼 이렇게 얼굴을 넣고 거기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문체부가 이게 엄중 경고를 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온 일인데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얘기가 어제 있었어요. 네. 오늘은 또 이 경고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뭔가 행동을 한다고요? 네. 오늘 이게 홍익표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체부의 엄중 경고 또 조사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네. 이런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를 했습니다. 아, 인권위에. 네, 오늘 접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향후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수상자의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네네. 했어요. 홍익표 위원장이 이제 인권위를 향해서 한 말도 있는데 문체부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신속히 조사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 또한 문체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이거 좀 권고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를 좀 찾아보면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삼권 분립에서 독립되어 있는 3부에서 독립되어 있는 입법행정사법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긴 한데요. 독립기관.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명령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진정이 들어가면은 시정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의견 제시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인권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실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의견 제시가 나왔을 경우 네. 예, 문체부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죠. 그래요. 이게 뭐 강제 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더라도 인권위가 또 어떤 이제 판단을 하느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풍자 만화 질문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의 만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짤막한 답변인데. 네. 자, 오평론가님, 네. 한번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빙의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대통령이 언급할 거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는 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는 네. 표현 얘기를 남기면서 문체부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굴었던 것이 아니냐라서 문체부를 좀 꾸짖는 방향으로 네네. 한다면 그렇게 이제 통 크게 대승적으로. 네, 한다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면도 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사실 뭐 이런 그림 그린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네. 이걸 제압하려고 합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네. 처음에 집권했을 때 군부 독재 또는 이제 군사 정권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네. 희극인들에게 대통령 얼마든지 희화하고 조롱할 수 있다. 얼마든지 코미디의 소재로 쓰십시오 해서 성대모사가 바람이 불었죠. 네, 사실은 그 이전 정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네네.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내려놓기인 겁니다. 저는 그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도 네네.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노태우 전 대통령 성대모사 한번 저는 잘 해보겠습니다. 못합니다. 네, 저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요, 이 윤석열 차 논란에 문체부가 사과할 이유 없다 이렇게 국감에서 얘기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네. 이걸 지적한 게 아니라 아니다. 이게 이 작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을 받게 되고 금상을 이런 상황까지 탔다고 하죠? 가게 되는 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음. 그런 진흥원의 그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엄중 경고하고 또 사과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한테 야 이런 그림 그리지 마 이렇게 경고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정치적인 내용은 이게 수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도 있지 않느냐. 굳이 이 그림에 상을 준 이유가 뭐냐라고 진흥원에 네. 어떤 경고를 한 것이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날인 것이 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전 대표로 흘러갔습니다. 국민의힘 네. 전 대표 추가 징계가 오늘 발표됩니까? 네, 이제 오늘 7시에 당 윤리가 열려요. 저녁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윤리위는 왜 늘 저녁에 열어요? 그러게요. 이제 낮에 이제 네. 업무를 보신 다음에. 오전에 좀 열면 시사본부 때 전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밤에 모여서 이제 새벽까지 하는 게 거의 지금까지의 예였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제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또 하나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이제 개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일 큰 관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인해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건데요. 그동안에 많은 시사평론가나 기자들이 예상한 것은 탈당 권유나 네. 아니면은 제명일 것이다. 그래요. 세게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기류는 그거는 너무 세다. 네. 그거보다는 기존 징계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 약간 좀 유화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에 또 많은 영향을
밖에 없잖아요. 윤리도 뭐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발언 논란도 뭐 대통령실 내에서 있었고요. 해명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제명까지 가는 수준까지 간다면 과연 민심이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봐야겠지만은 네. 제명까지 안 갈 것이다. 예, 징계 수위가 조금은 이제 낮아질 것이다, 후퇴할 것이다. 자, 원래는 이 과정이 다 뭐 이준석 찍어내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요즘에 얘기 나누신 거 있어요? 저는 이제 SNS는 매일 보고 계시죠? 예, SNS는 정말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최근에 어떤 입장이 올라왔나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양두구육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 네네. 그 예전 만화 잡지라고 해야 되나? 그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 한 권 올려서 금서로 지정될 수도 있다. 추억의 만화책.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가 이제 SNS에 그런 책을 소개하면서 어렸을 때 본 건데 이런 표현을 양두구육이 썼다. 들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썼던 표현을 네네네. 이제 빗대어서 한 얘기겠죠. 이런 표현으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운 책은 이제 금소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금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하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네. 지금 뭐 내년 6월 이후까지 연장이 되면은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복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효과도 좀 노린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야당에까지 설명을 해서 이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이다. 네. 그 업무는 이제 대부분 복지부로 이제 흡수가 되고 여성가족본부 신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복지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야 할 업무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과 한 약속이다. 네. 이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네, 이제 오늘 기자들에게 또 이제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좀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 요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네, 꼭 하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근거를 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이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죠. 소극적이었다 날려버리면 네. 지금 강릉에 낙탄한 네, 것을 네, 7시간 네. 동안 소극적 대응한 국방부 없애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 여당에서도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진짜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애는 게 맞느냐, 역할을 바로 세우고 강화하는 게 맞느냐, 지금 여야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감 과정을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303님께서 오랜만에 팝송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탄도미사일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북한도 러시아도 이제 그만하고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자 이런 노래죠. Heal the World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표현 가운데 장애와 장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병원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는데 그것은 기계 작동이나 전파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죠. 이런 경우에 장애와 장해 중에서 어느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 경우에는 장애가 맞습니다. 장애는 가로막을 장자에 막을 애자를 쓰고요.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 유효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신 따위의 물리적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통신장애나 전파장애 또는 의사소통의 장애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육상경기에서는 장애물 경주란 종목도 있습니다. 반면에 장해는 가로막을 장자에 해로울 해자를 쓰고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절벽을 오르는데 큰 장애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든 다른 운전자에게든 상당히 위험하고 장애가 되는 일이니까요. 운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전국의 기온이 낮아 쌀쌀한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강원 영동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경북 울진군에도 호우경보가, 강원 강릉과 속초, 고성군, 양양군을 비롯해 강원 북부 산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동해안은 특히 너울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내일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늘도 내일까지 흐리다가 모레 하늘 모습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로 변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이 주로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많은 만큼 특히나 이들 지역에 비 피해 없도록 주의도 필요하겠고요. 기온도 이제 많이 낮아서 대부분 쌀쌀합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현재 18.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오늘 22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도 선선합니다. 강릉은 비가 오면서 현재 18도의 낮 최고 기온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오늘보다 더 낮아지면서 내일 금요일 서울은 11도까지 아침 기온 예상되고요.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철원은 5도까지도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8.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유선 협의를 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삼국 수석 대표는 북한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유 감산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 급등과 에너지난을 겪는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 채무 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약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워낙 코너가 뜨겁고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해서 오늘은 시간을 좀 쭉 늘려봤습니다. 자, 장혜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두 분께서 각각 키워드로 전쟁이 나도 SNS로 알아야 하나. 요 현근택 변호사님 뽑아오셨고요. 타지마할 셀프 요청. 요건 이제 장 이사장이 뽑아오셨는데 딱 이제 제목을 보니까요. 지금 미니 국감 아니면 집중 국감이 스튜디오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 이슈 먼저 보죠. 우리 군의 이 미사일 낙탄 그리고 이 엠바고 있었던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제밤 11시쯤에 이 사고가 발생했고 현무2C를 이제 동쪽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쐈는데 그게 이제 반대쪽 서쪽으로 날아가서 그나마 다행으로 어쨌든 골프장에 떨어졌는데 군 골프장에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11시에 사고가 나면서 한 12시 정도에는 SNS 확 퍼졌거든요. 그 커뮤니티에 다 퍼졌고 영상이 다 올라왔습니다. 복음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2시 있다. 좀 넘어가는 시각에는 저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올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미사일 사고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돌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좀 이제 강릉에 있는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시청에도 물어보고 무슨 일이냐. 그렇죠. 소방서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 중이다라고만 얘기 들으니까.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제 오전 7시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8시간 동안 안 알려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릉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러다가 이거 전쟁 나도 우리가 SNS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뭐 댓글이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서야 좀 정확한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이 미사일의 탄두 이게 제일 위험한 폭탄 부분인데요. 쏜 지점에서 후방으로 1km, 추진체는 후방으로 1.4km 떨어졌고요. 그 떨어진 장소 말씀하신 대로 기지 비행단 내의 골프장, 또 가장 가까운 민간 이 주택이 탄두 기준으로는 700m, 추진체 기준으로는 300m. 자, 민가에 떨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인데 이제 아찔한 대목이고요. 현무의 이 사거리는요 1,000km 동해를 향해서 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갔다. 이 혹시 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실수나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다만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군의 실전 대비한 훈련 숫자 자체가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 네네. 이건 지금 국감에서도 뭐 제기가 되고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실전을 대비한 훈련 태세를 군이 더욱더 끌어올려서 이런 사고나 실수가 지속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네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고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신 현근택 변호사님 지적 상당 부분 동의되는 부분이 예. 있어요. 이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놀랐을 거예요. 강릉 시민분들 말할 것도 없고 네네. SNS로 이걸 접한 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무슨 사고 터진 거 아니냐? 그러면 군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강릉에 사시는 분들께는 재난 대응 문자 보내드려서 이게 별일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됐고 네. 아무리 한밤중일 하더라도 언론 담당 대응관이 있을 겁니다. 예. 대변인도 있고 공보 담당관도 있고 네. 기자들을 통해서 이거 사고다,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았다. 자세한 경위는 우리가 추후 조사하겠지만 네. 별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내보내시도록 놔뒀어야죠. 네네네. 그런데 오히려 취재하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엠바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건 이해되지 않고요. 오늘 보도 보니까 이 오탄 사고, 그 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것에 대해서 포탄이 심지어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도 늦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군 기강 회의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라 예. 일선 부대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감찰이나 이 뭐 징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첨언하면 제가 예. 이제 공군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정보장교이기 때문에 강릉 비행장을 사진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공군 병으로 거기서 그렇습니까? 복무했어요. 아 진짜요? 18전비에서 잘 아시겠네요. 그럼 어쨌든 그 두 분과 함께하네요. 저희. 활주로가 동쪽으로 쭉 나 있잖아요. 네, 바다로 나 있죠. 그렇죠. 바다 쪽으로 어쨌든 이제 수직으로 나 있고 그 끝에 어찌 보면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제 아마 네네. 제가 보기엔 거기서 보통 발사했을 것 같은데, 그죠? 요 길이가 활주로 길이가 한 2.5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1.5km 끝에 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체력잔란장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공공 골프장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인홀이잖아요. 그걸 이제 두 번 도는 구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그 한 2.5km 되는 데서 쏴서 거기 떨어진 건 진짜 다행이에요. 네. 방향이 예를 들어서 조금만 비틀어졌으면 그렇죠. 바로 주변에 뭐 민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학교 뭐 점포도 다 있고. 있잖아요. 네네네. 있는 데라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골프장이 민간 골프장처럼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네. 그 주변에 또 아시겠지만 다 저 이글루 있고 뭐 저 주유 저장소 있고 다 무기 군 시설에 떨어져도 큰일이었죠. 그렇죠. 거기 장병들도 골프장에 있고 떨어진 그런데. 건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럴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의도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천만 다행인데 이거를 지금 남은 것처럼 그 합참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왜 안 알렸냐 그랬더니 뭐 밤에 알리면 오히려 뭐 더 혼란스럽다. 네네. 또 뭐 유감이라 그랬어요. 예.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장 이사장님 말씀처럼 뭐라고 또 합참에서 그랬냐면 우리는 발사에 대해서만 엠바고를 걸은 거지 사고에 대해서는 엠바고를 걸은 건 아니다 이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기자들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막 잘 모르는 매체에서 막 새벽 1-2시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언론도 막 나오려고 했는데 못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달라고 보도를 얘기했다는 거죠. 자제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지금 합참은 우리는 그냥 사고에 대해서만 발사에 대해서만 엠바고 한 거고 사고에 대해서는 안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라서 저는 군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못 느끼고 있다. 네. 저는 또 더 좀 했던 거는 이렇게 11시에 사고가 났는데 새벽 1시에 미사일 또 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강릉 시민들 보기에는 막 폭탄 터졌는데 또 미사일 쏘니까 얼마나 또 불안했겠어요. 예.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보통 물론 이거는 현무고 이거는 에이테크 쓰니까 무기는 다릅니다만 네. 보통 군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훈련 뭐 사격을 하다가 사고 나면 올스톱. 그렇죠. 비행도 올스톱이잖아요. 그렇죠. 스톱하고 일단 그 원이 밝힐 때까지는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다시 또 쐈다. 그것도 저는 만약에 합참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휘 계통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그거 좀 한번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자 국정감사 국방위에서 다뤄야 할 이슈들을 지금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3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 어쩔 수 없는 오탄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게 제작 과정의 결함이냐, 뭐 아니면 이제 발사 과정의 결함이냐, 이것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장 이사장님은 전임 정부 때 너무 실전 훈련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또 책임론 제기하셨고요. 하지만 두 분 다 이 합의되는 것은 또 소통, 군의 소통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는 건 같은 말씀이고, 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수습할 거냐는 문제죠. 확인 안 된 게 문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현지의 통장님도 통화했지만, 자, 언론 보도 없었고, 강릉시나 소방당국에 이제 시민들 확인 요청이 많이 들어갔지만 확인해주지 않았고,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 이 엠바고를 걸어놨고, 대응훈련 자체만 비공개였고 사고 자체는 엠바고 걸지 않았다. 국방부 입장인데, 이게 조금 그렇지 않았던 정황들이 밤사이에 또 좀 이제 군소 매체들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고는 맞는데 자세한 것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새벽 시점에는. 이건 어떻게 수습을 좀 했어야 옳습니까? 아니,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네.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현안을 파악하고 이게 일단 인명피해 없었다. 그리고 네. 가장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에 떨었던 건 이게 군 내에서의 훈련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네네. 뭔가 혹시나 외부와 관련된 지금 네. 북한과 긴장 사태가 점점 이어지고 있잖아요. 연평도에 또 악몽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부에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 사고다. 훈련 중 발생한 인명피해 없다. 네. 추후 자세한 것은 뭐 내일 오전에 추가 브리핑하겠다 정도만 했어도 뭐 온갖 이상한 음모론이나 괴담 같은 게 SNS에 퍼지진 않았을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놀라긴 했지만 훈련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해하고 넘어가셨을 네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뭔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일단 덮어놓고 시간 끄는 나쁜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 어느 정부를 다 막론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제일 좋은 대응, 최선의 대응은 가능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시일을 두고 좀 구체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덮어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보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게 뭐 안 알려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응 체계, 군의 대응 체계가 보다 신속해져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실시간 보고가 됐지만 네네. 대통령실 보고가 늦어졌다는 보고 나오고 왜 있거든요.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네네. 이게 아무리 늦은 시간 뭐 밤 한 11시 경이었지만 그 시간대에도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업무 부서나 이 정무 기능 뭐 이런 건 다 돌아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도 참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 이게 군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근 고조되는 연속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시험 미사일을 발사한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불미스럽게도 오탄 사고가 나면서 군부대 안에 떨어진 게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민망하고 명구스럽고 면목이 없겠죠. 네, 그랬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당혹스럽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 국민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 네. 우선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조직 논리보다는 전 국민의 어떤 이 안정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 이사장님 말씀 100% 동의하는 게 저는 아마 군대에 있는 높은 분들은 본인들이 언론의 보도를 자제하면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SNS나 요즘 커뮤니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도되기 전에 영상 다 돌았거든요. 예. 사실은 언론 보도가 더 늦었어요. 하루 정도. 그런데 보도를 자제해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보기에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아직도 어찌 보면 옛날 시대 마인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론 통제하고 있으면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우리 군에서 다 있는 분들 알겠지만 이런 뭐 훈련이라든지 뭘 할 때는 다 비상대기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1시간이 아니라 10분, 20분 내로 다 알릴 수 있어요. 합참에 알면 합참에서 당연히 대통령실에 알릴 것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보고가 안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벽 1시에도 그냥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만약에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중단해봐. 이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러니까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제가 보기에 국방이라든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 입장에서도 군통수권자니까 자, 북한 미사일 도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NSC 회의도 있었고 그럼 우리는 이제 대응 발사하라. 어떤 미사일을. 그럼 이게 에이테킴스, 뭐 현무 이런 게 나왔을 텐데 그럼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발사한다.
그럼 대통령도 그건 당연히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상황인데 에이테킴스 4발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현무2는 이제 뭐 불발이 됐습니다. 오발이 됐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갈 것도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성공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부 지금 성공했다.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은 계속 뭐 ICBM, IRBM 네네네. 계속 쏘고 있고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 수단이란 말이죠. 네. 현무2C가 사거리가 제일 긴 거 아닙니까? 1000km.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무기예요. 네. 에이테킴스라든지 현무 A, B는 그 정도 안 된단 말이죠. 네네. C는 되고. 그렇죠. C는 되고. 근데 이게 2017년에 만들다 보니 처음 개발되다 보니까 오작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또 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찌 보면 유일한 지금 무기가 현무2C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작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 수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미사일 쏘고 이러면 국민들이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거 일단 너무 좀 아이들 같은 어찌 보면 지금 보고해도 야단은 맞는 거고요. 내일 아침에 보고해도 야단은 맞는 건데 몰라 일단 자고 나서 아침에 말씀드려야지. 정말 이런 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이 군 당국 비판할 때 네. 지금 저랑 황우태 변호사님 의견이 일치하잖아요. 네네. 이건 진짜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권성동 의원도요. 이게 지역구가 그쪽이잖아요. 강릉 쪽. 네. 군 대응이 무책임했다. 이건 뭐 여당의 의원까지도 비판을 한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군이 좀 이 소통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길 기대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님이 뽑아오신 타지마할 셀프 요청. 이거 잘 모르시는 청취자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참 인도 타지마할 예전에 배낭여행으로 한번 다녀왔었는데 네네. 이거 사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인도에 국빈 방문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때는 여사반 같죠? 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와 대통령 휘장까지 달고 갔는데 가서 무엇을 하고 오신 것이냐, 관광하고 온 것이 아니냐, 외유성 출장이 잦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청와대 해명이 뭐였냐면 인도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모디 총리 이름으로 된 공문도 받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문체부나 외교부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네네.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인도가 요청했던 건 장관급 인사 참석이었고 우리 청와대에서 역으로 김정숙 여사 방문 고려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 추천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요청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받았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질의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 세금으로 된 예비비 4억이 긴급하게 편성이 돼요. 네. 이게 4억 예비비가 편성되는데 4일에서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예비비는 국가 재난 상태나 재해, 뭐 지진 나고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 보내기 위해서 4억이라는 예비비가 이렇게 빨리 편성된 과정에서도 뭔가 영부인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고요. 네. 이를테면 외교적인 관계에 위해서 뭐 영부인이 저는 가려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잣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싶은데 하나는 만약 지금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요청받아서 타국에 혼자 가는데 김정숙 여사 케이스처럼 대통령 전용기 타고 대통령 휘장 붙이고 가서 그 나라 수도도 아닌 아주 멀리 떨어진 관광지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는 뉴델리랑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오고 사진 찍어 오면 민주당이 잘하셨습니다. 영부인 외교 괜찮습니다라고 할 건가? 안 할 거잖아요. 방어문에 촛불 들고 나가겠죠. 정진석 의원 말대로. 그래놓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국정이 운영되는 과정 국민들께 진솔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요청하고 검토해서 인도 측에 역제안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나 탁현민 의전 비서관 등은 다 일관되게 이건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국감의 주요 키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국감에서 배현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체위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여당의 입장이었던 현 변호사님. 네, 두 가지 지적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장관 행사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간 거 아니냐 이 말인데 그 당시에 원래는 대통령이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모디 총리가 뭘 요청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그 허황우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가야 금관가야 역사에 김수로왕하고 결혼한 부인. 그분이 사실은 인도 분으로
어쨌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인도군은 알려져 있어서 김해시도 거기랑 자매결연 맺고 있고 경남도 거기랑 자매결연 맺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도 대사가 오면 항상 김수로 왕하고 허왕 왕후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왕후라는 분은 인도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당시에 왜 요청됐냐면 그 허왕후 기념 공원을 인도에서 착공하는데 돈은 인도에서 됐어요. 98억 정도를 우리나라 설계하고 거기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플러스 이제 어쨌든 그 힌두교의 최대 행사가 있는데 그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원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못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가게 된 거죠. 이제 김정일 여사가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장관이 먼저 받은 건 맞아요 초청장을.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여사가 받은 거라서 사실은. 이 타지마을 간 게 아니라 그 행사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리 총리와 1:1 면담도 했습니다. 회담도 했고 어제 그 행사에 참가했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가한 거죠.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인 거죠. 마치 이제 무슨 타지마을 여행 간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나토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을 동행했다느니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됐겠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영국 가거나 이럴 때는 그런 논란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됐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못 가면은 영부인이 우리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못 오면 영부인이 물론 영부인은 뭐 그런 공식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에서 누가 왔나 생각해 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스트맨도 아니고 세컨드맨이 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나 배우자들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준하는 장관보다는 더 약간 급은 높게 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개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뭐 그거를 환수해야 된다까지 가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국정감사 때 아마 김건희 여사 이 순방이라든지 논란 이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물타기 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물타기다.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진실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전제했다시피 뭐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영부인이 또 못 갈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여당 패널이 되고 보니까 야당 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 그대로 저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당 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던 분들도 야당이 되었지만 그때 옹호했던 동일한 기준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전용기와 대통령 휘장 이런 건 저는 좀 과했다고 봅니다. 근데 노르웨이 이제 출장 순방에 있어서도 오슬로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피오르드가 유명한 이 한 도시에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노르웨이 정부에서 추천한 그 연구 기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만든 해양 연구 기지. 원래 그 일정은 노르웨이 정부에서 추천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 그거 안 가고 피오르드 보러 갈게요라고 하셨던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거기 가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만약 똑같이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일어난다면 민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제 정권 바뀌고 문체부나 외교부 자료 보니까 이제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 내는 해외 순방 자체가 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이 코로나가 엄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부인의 해외 순방 횟수를 보면 김정숙 여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뭐 이거 자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48번 다녀오셨다라는 자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유독 많은 관광지를 다녀오셨다고 알려진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느냐 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질의할 수 있고 나아가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특활비는 소송을 했는데 이거 공개하라고 1심에서 소송 건 쪽이 이겼습니다. 청와대가 졌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항소를 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걸 대통령 국가기록물로 지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와대건 대통령실이건 누구건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법치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1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아킬레스건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 국감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 선정을 했습니다. 야, 이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격돌이 국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좁혀보면 이 전임 영부인 대 현 영부인의 또 격돌이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이거 벼르고 있는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민주당은 우리 이 미사일 문제 났을 때도 아이고 네. 미사일 뭐 민주당 때 만든 거고 뭐 민주당 때도 실패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장 이사장님도 그때도 실패했고 네. 실패할 수 있죠. 얼마나 빨리 알리느냐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거 비판하면서 정권 개최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를 몇 번 갔는지 아니면 뭐 관광지 몇 번 갔는지 따지는 게 물론 아마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럼 김건희 여사가 뭐 방문 수행을 잘했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가서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예전에 어땠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나토와 지금 이번에 영국이랑 이거 비교를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되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도 당연히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선거 때 나올 때부터 이 학력 경력 위주가 됐을 때부터 그냥 어찌 보면 부인 역할만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도 없죠. 민정수석실도 없죠.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죠. 근데 약간 공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데 또 공식 조직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참모 두고 부속실 두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두고 활동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엔 문제 제기하는 거죠. 장 이사장님은 조금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제2부속실은 뭐 폐지가 이제 윤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안 한다로 돼 있는데 지금 그래도 대통령실 안에 공식 팀은 있겠죠? 이제 영부인 관리? 그러니까 저는 그 배우자 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네,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면 제2부속실장이 생기고 네.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속실장의 통제를 받는 배우자 팀장 정도 뭐 선임 행정관이 팀장하고 네네네. 하는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라고 3-4명이면 보는데요. 된다. 당연히 담당 업무 보는 행정관들은 있겠죠. 있겠다. 그런데 그게 전담 기구로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 부분 필요하다라는 건 야당뿐만이 네.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야당 비판은 100% 동의합니다. 다만 네. 문재인 정부 이야기 그만해라라고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 올해 국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없어요. 내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이야기 또 네.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지휘하고 있을 때 자료들이나 알려지지 않았던 걸 네네. 이제 들여다보고 잘못된 건 있는지 잘한 건 뭔지 개선점은 확인할 수 뭐냐. 있는 네. 유일한 기회가 이번 네네네. 국감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에 대해서 숨겨졌던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몰랐던 또는 네네.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 당시 청와대 해명이 좀 거짓말이었네 싶은 것들도 속속 나오잖아요. 네.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소중한 기회니까요. 여당은 여당대로 제대로 짚어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야당도 이번 국감에서는 이전 정부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거는. 장 이사장님이 아주 솔직하고 좀 귀엽게 얘기하셨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번 해보자. 계속 할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민주당도 조금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방어할 때는 여당의 입장이었었던 거고 지금은 야당의 입장이라 공격수 입장인데 또 방어도 해야 되고. 자, 여기서 문체위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육성을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그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겁니다. 결국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입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 사람의 이제 육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 목소리, 그리고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모경 또 민주당 의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 이건 뭐 문체부까지 나서면서 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비평도 있어요. 두 분은 이 윤석열 차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모 여사님. 참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사건인데 네. 뭐 재밌게 그랬네. 우리가 만평 많이 보잖아요. 네. 외국도 보지만 사실은 신문 만평도 이런 것도 많거든요. 요거보다 센 것도 많죠. 센 것도 많아요. 신문 만평에. 근데 아니 이거를 무슨 정치 오염됐다. 아니 무슨 순수하지 않다. 순수한 예술적인 아니다. 왜냐면 만평이라는 게 원래 권력자를 약간 풍자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문에 맨날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문체부에서 뭐 보도자를 한 번만 낸 게 아니에요. 엄중 경고한다. 네네. 그래서 뭐 예산 문제 뭐 100억 지원하는데 마치 나중에 지원 안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조사하겠다.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좀 궁금해 죽겠는데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연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풍자하는 게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제 많이 돌잖아요. SNL 갔을 때 정치 풍자해도 됩니까? 그거 당연히 권리입니다. 딱 본인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언급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뭐 제 얼굴 오히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잘 그려주세요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건 상황인데 웃고 넘어갈 사건을 이거를 뭐 지금 뭐 법에 어쩌고 무슨 기준이 어쩌고 막 하는 얘기하시는 게 어제는 또 표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표절 얘기 왜 나옵니까? 네. 왜냐면 그거 다 알아요. 토머스와 기차들이 그 기차 한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기록면 장난감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얼굴 앞에 나오고. 근데 그거를 또 뭐 표절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물타기 하려는 거죠. 이게 뭐 근데 그 고등학생한테 그 법의 잣대를 꼭 들이대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명예훼손이다, 표절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우습다. 고등학생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기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 신세대 청년 보수이자 예술인 출신인 우리 장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보균 장관의 답변이 정답이었다 생각합니다. 정답이다? 그 작가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경고한 거 아니다. 네. 그 작품에 대해서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풍자도 해도 되고 어떤 만평도 그려도 되죠. 다만 이 만화 공모전 자체가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것이고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한 것인데 요강에 보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뭐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명시된 기준을 지키면서 이 정치적 논란이 안 될 작품들을 선정하는 게 이 행사 주관을 맡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인 겁니다. 그 진흥원이 본연의 임무를 못 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문체부가 경고한 건 그 상 받은 작가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기준, 정관, 요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리고 민간에서 이러한 어떤 내규라든가 원칙 그리고 모집 요강을 선정해두지 않은 미리 정해두지 않은 어떤 자유로운 공모전에 이보다 더한 작품이 올라와서 상을 받던 뭐 이 개인 작품 활동을 하건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뭐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문체부 후원을 받으면서 모집 요강을 어겨가면서 이 작품을 시상했다는 게 하나의 어떤 이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결격 사유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천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전 정부 인사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경기도의원이 지금 이거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저는 이 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이 멋쩍고 낯선데요. 지난 정부에서 한 대학생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 타노스에 합성시킨 이 전단을 막 붙인 적이 있습니다. 대학가에. 그거 현직 대통령이 직접 20대 청년 고소했습니다. 30대였나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그 타노스에 제가 봤을 때 귀엽게 합성한 거였거든요. 무슨 혐오감 주는 캐릭터도 아니고 타노스는 국내에서 인기 되게 많아요. 그 타노스에 합성시켰다고 현직 대통령 명의로 직접 20대나 30대 청년을 고소까지 하셨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고등학생 작품에게 뭐 고소를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리고 이 박배군 장관이 딱 가르마를 탔잖아요. 이거는 작가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경고라고. 이 정도면 표현의 자유 충분히 보장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왜 그러냐면 이 만평이 없었으면은 이 진흥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이 만평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차 사진이었어요. 그냥 토마스 기차 사진 그린 거였어요. 그러면 상도 못 받았겠죠, 당연히. 그랬으면은 만화진흥원에 이런 뭐 엄정 조치를 한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든지 했겠습니까? 이 만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계속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뭐 표절 문제라든지 무슨 기준이 저는 오히려 만평에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만평이란 원래 정치 풍자예요. 정치 풍자하지 말라 그러면 만평 못 그립니다. 지금 요거보다 더 무슨 특상인가 받은 것도 보면 약간 이재명 대표를 약간 뭐 희화했나 이렇게 보이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원래 만평이란 원래 정치적으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약간 뭐 희화시킬 수 있죠.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네네. 하지만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리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 안 된다. 만약에 그 기준을 세우면 이거 만평 이 대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고 정부의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통제다. 그런 걸 오히려 안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웹툰 공모전이었거든요. 제가 웹툰 작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하. 물론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스토리를 썼지만 네네네. 비정치적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웹툰들이 넘쳐납니다. 네. 해외로 수출되어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1등하기도 네네네. 하고요. 그런 포텐셜 보이는 웹툰 작가 뽑겠다고 이 대회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은 선정하지 않겠다라고 정관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풍자하는 작품 뽑고 싶었으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그 정관을 처음부터 바꿨으면 됩니다. 네네. 왜 정해진 원칙과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 지키겠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후원받아서 하면서 자기들이 안 지켜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정치풍자 만평 대회를 여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대회 취지 자체가. 이 대회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쨌든 국가 공공기관에서 또 준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데 정관이나 모집 요강도 안 살펴보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이 원칙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 작품이 원칙에 맞지 않는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런 그림 그리지 말라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 좀 지켜보고요. 사실은 이게 안 튀어나올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이런 게 뜨거워져요. 지금 두 분 말씀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진짜 엄중한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게 헌법기관이면서 독립적인 기구, 바로 감사원 논란이에요. 법사위 국감에서 지금 뜨겁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장 이사장님, 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사안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자, 하실 말씀 있으시겠죠?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들에게 대단히 무례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유족분들이 절규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 이 우리 국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런데 그 죽음의 경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월북자로 규정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기 위해 관계자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감사원이 소환 조사가 아니라 나름의 예우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 서면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그냥 거부하고 넘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굳이 측근인 윤건영 의원 세워가지고 기자회견 시키면서 대단히 무례하다라는 인상을 남기셨잖아요. 정작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유족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 그분들 가슴에 2차 가해, 3차 가해로 대못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엽적인 논란이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나 민주당 인사들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것, 그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저희도 이 예전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초기 문제가 크게 됐을 때 이제 유가족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고인의 형님이시죠, 이재진 씨였는데, 자, 지금 뭐 강하게 오히려 유족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무례를 범하고 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시작된 거는 그겁니다. 어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원법에 의하면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차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지적했냐면 그냥 이게 만약에 지금 절차를 안 받고 만약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권한 없이 하는 거니까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어찌 보면 이제 보도자를 낸 거 아닙니까? 뭐라고 반박했냐면 그거는 주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동안 사무처에 위임해서 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뭐 이게 약간 무식한 소리 한다라고 문자가 무식한 소리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절차 거쳐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아시겠지만 감사원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독립적으로 한다. 독립적으로 보장돼 있다. 어제 언급이었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의 지금 사무처장이 어찌 보면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뭐 원래 감사원에 오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2인자가 아니라 실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
기획수석인가 이런 분이잖아요. 예, 국정기획수석이게. 그렇죠. 국정기획수석 거의 뭐 왕수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한테 이거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거를 자꾸 뭐 누구는 뭐 조사에 응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저는 거의 결론을 정해놨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이거 뭐 문제 있다. 해경 자체도 이게 처음에는 똑같은 증거 가지다가 그때는 월북이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번은 그런 증거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감사예요. 그럼 그거에 어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네. 즉 그러니까 월북 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서류를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이제 감사 대상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월북 이사라는 건 SI 정보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확인해서 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굉장히 어렵죠. 판단이. 왜냐하면 NLL 밖에 벗어나 있었거든요. 예.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 당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실족을 한 건지 아니면 월북 이사 있었는지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해경에서 결론을 뒤집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뭐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질문도 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잘 모른다. 문자 내용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침 또 이제 장 이사장님은 이게 매주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스페셜 주제 바로 이준석 대표 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표현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오늘 윤리위가 저녁 7시에 열리면 뭔가 추가 징계 이야기가 나올 텐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제가 이 대선에서 본부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평당원입니다만 네네. 이걸 예상하는 것 자체가 윤리위에게 부적절한 사인을 줬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다. 핵심 관계자. 예상하지 않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내부 비판이나 쓴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함께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동지의식, 애정이 기반한 비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소속 정당이나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를 어떻게든 상처내고 망하게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나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차이는요. 미묘하다면 미묘하겠지만 우리 국민과 당원분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당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계속 남는 낙인이 되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부 비판하는 거 좋아요. 뭐 혹자들은 청년이면 내부 비판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데 내부 비판 쓴소리 저도 뭐 장관 후보자들 장관 된 사람들 난리라는 이야기도 숱하게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진짜 어렵게 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든 잘 되자고 내부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내가 한번 튀어보겠다고 또 내가 내 살 길 찾겠다고 마구잡이로 난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든 정치인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징계의 기준점은 이제 해당 행위냐 아니냐. 지금 딱 이제 장 이사장님 금태섭 전 의원 저도 참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 관련해서 반대표를 던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비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대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예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현대회 형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준석 전 대표. 이거 뭐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징계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뭐 성상납 의혹에는 성상납 의혹은 어쨌든 불송치 됐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다시 뭐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번에 아마 징계 사유는 뭐 양도교육 등등 뭐 신고부 얘기했다는데 뭐 양도교육은 그냥 사자성어고 거기에 뭐 개고기 비유 한계가 있습니까? 사자성어 쓴 거죠. 신금부는 그 탄원서에 쓴 거예요. 탄원서는 원래 판사만 보라고 쓴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가 됐죠. 공개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다 표현에 이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MBC 사건도 비슷하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차가 다 비슷하거든요. 뭔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단 대통령이 보기에 약간 불편하거나 안 좋으면은 그게 이제 징계 사유도 되고 결국은 뭐 고소고발사도 되고 경고 사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냥 누릴 때는 다 몰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성명서 나오고 단체에서 나오는데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뭐
비유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예.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까지 징계하는 건 제가 보기에 오버라고 보고 지난번에 성상납 마찬가지예요. 6개월도 제가 보기에 성상납 의혹 그거 아직 뭐 안 됐잖아요. 뭐 예.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6개월은 당연하다고 치고 이번에는 심지어 무슨 가처분한 게 해당 행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법원이랑 검찰 다 없애버려야죠. 왜냐하면 거기 그런 거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데인데 법적 절차한다고 해당 행위다 그러고 무슨 양도구역이라고 이걸 징계한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 저희처럼 평론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각설하고 시즌2. 이슈가 요즘 너무 많아서 시간이 그래도 짧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장혜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겠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에는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또 코너예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경제본부.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지금 경제가 좀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이에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네. 그런데 오늘 주제도 좀 암울해요. 말씀해 주시죠. 노인 일자리 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 국감 중에도 얘기가 나오고 네. 기재부에서 그래서 또 해명도 나오고 하니까 이 내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아니 이번 주 초에 이제 또 개천절이었는데 휴일에 저희 방송하면서 네. 약간 좀 스페셜하게 은퇴 이후 이 경제 대책에 대한 또 전도사 분을 모셔서 네. 얘기 들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네. 공공형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60만 개 정도에서 54만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6만 개가 줍니다. 예. 사실 복지부가 만든 전체 노인 일자리가 84만 개 정도 됩니다. 아, 맞네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공공형인 거예요. 60만 개였으니까. 예. 공공 일자리 이게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용돈 벌 수 있는 일자리 정도입니다. 네네네. 동네 아침마다 일찍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뭐 방범 활동하고 한 달에 한 30시간만 일할 수 있고 월 27만 원 벌 수 있고 1년에 11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인다고 하니까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홀대하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정부는 바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한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네. 공공형 일자리 저희 동네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어르신들 줄 서서 다니면서 모자, 조끼 이거 조끼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손에 뭐 들고 다니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안타깝긴 해도 이런 일자리마저 없으면 보통 폐지 줍는 노인들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겨울 새벽에 쓰레기 줍고 다니시는데 자, 그러면 정부가 반발을 한다면 일자리를 그냥 줄이는 건 아니다. 네. 어떤 또 대안이 있을까요?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어허. 공공형 줄여도 민간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늘린다. 이 두 영역에서 한 3만 8천 개 정도 늘린다. 네네네. 이 일자리는 생산성이 더 높고 임금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일자리다. 네. 동시에 정부가 쓰는 예산도 줄지 않는다. 뭐 공공형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예산도 주는 줄 알겠지만 예산은 올해 1조 4,422억 원에서 56억 원이 더 증가한다. 내년에.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었다. 네네. 그러면은 급여가 늘어나나요? 네. 여기 예산은 조금 느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만큼 늘거나 일당이 좀 늘거나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국감기관에 보도자료 설명자료가 하나 더 나왔는데 네네. 잘 살펴보니 개수도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지부 노인 일자리만 따지면 좀 줄었는데 고용부에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5만 개 정도 늘기 때문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오히려 일자리 자체는 는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봐달라. 다른 쪽에서 느린 대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찌 보면은 주창하고 잘 맞는 게 시장 주도 민간 주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줄이는데 이걸 민간형 더 양질의 일자리를 돌리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아이고 뭐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맞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느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 서 기자님의 예리한 분석력으로 판단해 주시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얘기했던 국감기관에 얘기했던 오히려 는다라고 말했던 부분, 고용부의 일자리가 한 5만 개 는다. 네. 이거는 사실은 좀 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고용장려금이라는 건 원래 고용하던 기업이 정년이 된 그 분의 일자리를 1, 2년 늘리는 정년 합의를 노사 간에 하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돈. 아, 그래요. 혹은 그 기간 지난 사람들 1, 2년 더 고용할 때 월 1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돈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60살 전후시겠죠. 고용을 살짝 1, 2년 더 늘린 거니까.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노인의 연령은 65살. 아, 그러네. 노인이 아닙니다. 그 전에 법적으로. 있는 분들이네, 딱.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숫자 부풀리는 건 옳지 않다. 다만 민간형이 더 좋은 일자리다. 네네. 맞습니다. 요게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공공형 일자리가 일자리냐는 비판은 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27만 원밖에 못 버는 데다가 하는 일이라는 것도 이게 일인지 어르신분들이 담소 안으로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이건 진짜 일자리입니다. 편의점, 호텔, 영화관에 시니어 인턴이라고 고용되신 분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실버 카페, 실버 택배, 반찬 제조 이런 거 하는데 돈 좀 더 주는 것들, 네. 아니면 돌봄 노동 하는데 그 지원하는 요런 돈이거든요. 예. 실제 월급도 좀 더 많고 일자리 같은 일자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 5년간 직접 재정 지원 일자리가 2배 늘었는데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은 적다. 단순 외부 활동 형태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는 안 맞다. 고학력에 기술 있고 근로 의욕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 좀 이제 고학력의 기술도 있고 근로욕이 있는 분들 하면 저는 영화 인턴이 떠올라요. 네. 그 젊은 여자 CEO 앤 해서웨이가 창업한 회사에 네, 관록 있는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좌충우돌하죠. 네, 우리는 왜 저런 이 어떤 경험을 활용하는 자리가 없는 거냐? 자,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민간형이 맞으니까 정부 정책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민간형이 더 좋은 건 맞다. 네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모든 노인에게라고 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다. 예. 사실 선발 기준표가 다 달라요. 제가 선발 기준표를 한번 보니까 네네. 공공형 보면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냐, 예. 가구 원수, 가족의 수, 앞서 이 일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점,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 네. 이런 걸 따져요. 능력 기준도 있는데 이건 잘 걸으시냐, 잘 말씀하시냐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능력 최소한 기준이 활동 아닙니다. 능력. 네. 근데 사회 서비스형 요거는 컴퓨터 활용이나 정보 검색 능력을 채점합니다. 목표 의식, 갈등 해결력 뭐 이런 것도 보고 자격증도 필요한데 시장형은 아예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동시에 자격증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나 시장형 일자리는 아무나 못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입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나이도 보면 그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형 평균 연령은 76살이 넘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네. 근데 사회 서비스형은 70살 정도고요. 한 7살 가까이 차이가 있군요. 민간형은 5살. 65에서 70 사이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까 더 젊습니다. 네. 학력도 달라서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은 학력이 좀 더 높으시고 그리고 남녀 비율도 달라서 공공형은 여성,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민간형 일자리, 일정 학력 자격증 보유한 비교적 젊은 노인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 그런데 70대 중반 넘은 저학력 노인에게는 넘볼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이 70대 넘어가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줄만 서면 구할 수 있는 용돈밖에 안 돼도 공공형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급적 다 고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TO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게 서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굳이 비교할 게 아니구나. 다릅니다. 연령대가 다르니까. 구조적으로 완전 다른 일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정년퇴직 상황이 된다면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형 일자리를 찾다가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70대 한 중후반 되면 이제 모르겠다. 월 30이라도 내가 받고 공공 일자리라도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좀 생애 주기별로 이게 다른 거 아닌가요, 각각?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OECD가 지적하는 사항 네. 제가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노인과 청년을 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한국은.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 얘기를 소환해 보면 정말 노인들의 빈곤율이 심각하고 특히 76세 넘어가는 딱 요 공공형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의 빈곤이 50%가 넘습니다.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가 훨씬 넘어가요. 네네네. OECD에서 이거 보고 한국은 도대체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래? 너무 이상해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층에서 노후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도 많이 안 넣고 가입률도 낮고 의료비 지출 높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노인 빈곤율이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형 하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의미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에 그 은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진국이라 함은 그래도 이제 100세 시대 바라보면서 은퇴한 노인 인구의 한 7, 80%가 연금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이제 뭐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연금 생활자가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분이 20, 30%도 안 된다고요. 특히 취약한 게 76 넘은 여성 저숙련 노동자입니다. 이때는 힘도 없고 체력도 없어서 일하기도 힘든데 국가가 이런 자리라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바로 빈곤의 늪으로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들이 살기에 지금 척박한 상황, 특히 가계 문제, 그 이유 하나 제가 충격받은 건 이 저희 부모 세대는 자녀가 봉양, 부양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제는 가족 부양은 언감생심. 오히려 가족 부양자 조건 때문에 아직 주소나 어디에 사는지 명확하지 않은 자식이라도 있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또 자녀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노후 자금을 자녀들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다고. 자, 결론. 그럼 민간형을 늘려야 되는지 안 늘려야 되는지, 공공형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이게 줄어드는 게 좋은지 뭐예요? 노인은 많아지니까 계속 다 많이 필요하다. 민간형 늘려야 된다. 이거 좋은 일자리 맞다. 노인들에게 좋은 정책이고 기술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기술이 없고 현재 76 넘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외에 기댈 곳이 없다면 국민연금이 없다면 정부가 일시적으로라도 이 연령층에게는 무언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둘 다 늘려야 한다. 둘 다 늘려야 줄릴 하고 때가 아니다. 대안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상충하는 시장도 아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다르다. 네네. 이걸 늘리고 이걸 진입했다가. 줄였다고 이게 무슨 뭐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게 바꾸는 것도 아니다. 맞아요. 이거를 이제 제로센 게임으로 뭘 늘리니까 뭘 줄인다 이렇게 아닐 것 같고 다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반론해 볼까요? 빈곤이 문제라면 일자리 아니고 복지 정책으로 해야지. 왜 자꾸 일자리도 아닌 것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복지라고 우기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경제성만 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 정책이나 차상위층 정책의 범위를 더 넓힌다. 오히려 이게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요거는 일하겠다는 분들을 모셔서 일이라는 걸 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소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게 또 어르신들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그렇죠. 혹은 요게 한계가 있어서 딴 걸 해야겠다. 그런다면 진짜 복지 정책을 갖고 와야죠. 공공노인 일자리 76살 넘은 분들을 위한 정책을 없애기만 하면 안 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금 해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노후가 걱정입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분은요. 126-2221-4933-3629-4686님 4686님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오후 보내시고요. 시사본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